그래, 여기가 그 산 좋고 물 좋고 인심 좋다는 그 강원도지요. 그래, 강원도지. 앞으로 잘 부탁함세. 예전 나으리들처럼만 하시면 됩니다요. 아, 그래. 참으로 대단한 분들이 많았지. 그 관동팔경을 노래한. 정철대감이요. 그래, 그분도 있질 않나. 그 청백리로 유명한. 항이대감이요. 그리고 또 그. 그분이신 줄 아십니까? 기생홍장과 사랑 이야기로 유명하신 박신대감이며 그 대갈연기를 넓히신 토영산대감까지. 맞네? 뭐 하십니까, 나으리? 아니! 네가 관찰사 해! 이런 주둥이를 아주 콱, 에이씨! 이놈의 주둥이. 이놈의 주둥이. 시간여행 강원. 오늘은 오늘날로 따지자면 강원도지사와 강원도청이 될 듯합니다. 바로 조선시대의 강원도 관찰사와 강원 가명에 관한 얘기입니다. 오늘 얘기 함께 나눠주실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시간여행 강원의 멘토, 서울교육대학교 임기환 교수 오셨습니다. 우리 지역의 역사문화 전문가입니다. 강릉문화원 박도식 교수 어서 오세요. 우리 시간여행 강원의 비타민 같은 논객이십니다. 호주 출신 한국인 최다미 강사님. 그리고 우리 강원 얘기를 할 땐 빠질 수 없는 강원 출신 아나운서죠. MBC 강원영동 김서영 아나운서도 함께합니다. 자, 강원의 딸 김서영 아나운서가 네. 오늘의 키워드를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의 키워드는요, 바로 이 숫자 8입니다. 8. 사실 이 중국 사람들이 8이라는 숫자를 참 좋아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2008년 8월 8일 8시에 뭐 올림픽 개회식을 했다. 네. 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이 8이라는 숫자를 정말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예. 일단 조선 팔도 하면은 조선 땅 전체를 다 그렇죠. 아우르는 말이죠. 또 뭐 관동 팔경, 뭐 경포 팔경 이런 것도 있죠. 예, 예. 근데 왜 이렇게 8이라는 숫자를 많이 쓰게 된 건지, 이 숫자가 어디서 나오게 된 건지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네. 예, 우리가 8이라는 숫자를 많이 쓰죠. 네. 뭐 우리 전통 사상 체계에서도 보면 불교 있잖아요. 불교에서도 8이라는 글자를 많이 씁니다. 예. 그 팔정도, 번뇌를 끊는 길, 팔정도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서유기에 보면 저팔계, 예. 팔계라는 것도 있죠. 팔계. 그리고 그 팔계를 지키는 걸 고려시대 팔관해를 하지 예. 않고 뭐 팔부신중이라는 것도 있고요. 불교에서도 팔을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유교에서도 주역의 팔계가 있고요. 예. 이 팔이라는 걸 많이 쓰는데 또 우리가 뭐 관동팔경 뭐 이런 얘기할 때 팔경은 이 중국의 그 소상팔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소상팔경 그림이 이제 송나라 때 네. 소상팔경도라고 하는 그림이 있고 그런 그림들이 이제 고려 조선에 들어와서 이 팔경이라고 하는 그래서 명승지들을 이제 8개를 골라서 이제 예. 팔경을 붙이는 팔경이라는 게 유행을 하죠. 그러다가 우리 지명을 보면 구곡이라는 것도 있는데 네. 구곡은 이제 성리학이 들어와서 조선 16세기 이후에 주자가 이 무이산의 무이구곡을 얘기하면서 그걸 따라서 이제 여기서도 우리나라에서도 팔경 말고 또 구곡을 붙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송시열의 화양구곡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8 이런 숫자는 어쨌든 많이 사용되는데 조선 팔도도 그런 8에 맞췄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고려시대의 지방제도가 오도양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오도양계에서 오도는 이제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서해도, 나중에 이제 황해도가 되죠. 그리고 이 양계라는 게 이제 북계하고
동계라고 해서 북방에 있는 이제 군사적인 지역을 이제 양계로 하는데 팔도는 사실은 5도 양계의 연장선 속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고려시대 지방제도에 그런데 팔도를 계속 했던 것도 8이라는 숫자가 갖는 어떤 의미를 고려했던 것 같아요. 뭐 고려 지방제도를 이어가되 뭐 10도도 할 수 있는데 팔도를 계속 유지했던 거는 8이라는 숫자가 갖고 있던 어떤 상징성 이런 것들도 아마 내면적으로 고려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서양에도 이렇게 우리나라의 뭐 이런 팔처럼 뭐 7대 불가사의나 뭐 3대 축제나 이렇게 일상적으로 쓰이는 것들에 숫자를 붙이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유명한 곳이라고 얘기한다면은 네. 7 불가사 얘기 많이 하잖아요. 7대 불가사의 이런 그렇죠, 거. 그렇죠. 근래에 쓰는 그런 7개도 있어요. 그래서 이 아무튼, 7이라는 단어는 많이 쓰죠. 서양에서도 7이라는 단어는 그렇죠. 많이 쓴다. 우리가 8 쓰듯이. 그래서 뭐 할 때마다 뭐 7, 한국에는 또 이제 칠공주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김소영 아나운서가 학교 다닐 때 이제 불가사는 제가 볼 때는 한 500년마다 달라져요. 그 본격적인 오늘 얘기에 앞서서 강원도청, 즉 강원도 도청 소재지는 바로 춘천입니다, 현재. 그런데 어쩌다가 이렇게 춘천이 도청 소재지가 됐을까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 얘기를 재연 드라마를 통해서 구성을 해봤습니다. 함께 보고 가시겠습니다. 예로부터 강원도 춘천은 국방의 요지로 주목을 받았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국력이 약해 외침을 자주 받았던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상황이 그 첫 번째요.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인 군지인 지형적인 요인이 그 두 번째 이유였다. 조선 후기 실학 사상가들 역시 춘천이 국방의 요지라는 이른바 춘천 보장론을 주장했으니 이익의 성호사설 가운데 천지문을 살펴보면 춘천은 난공불락에 유리한 지형 조건을 지녔기 때문에 춘천 주변인 김화, 가평, 홍천의 길목에 병영을 설치해 지키게 하고 주둔병을 두면 전란 시 국가의 보장지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정약용 역시 일찌감치 춘천을 2차례 답사한 뒤 지은 시에서 춘천은 산이 험하고 강에 파도가 많으며 토지가 비옥해 국가 위난의 시기에 국운을 보존할 중차대한 지역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평가는 고종 때도 마찬가지였으니 전하, 응안의 수심이 가득하시옵니다. 이모군란이나 갑신정변과 같은 돌발 상황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으리란 법이롭지 않소. 하여 미리 피난 떠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듯하오. 지당하신 말씀이시옵니다. 미리미리 대비하여 나쁠 것은 없을 듯하옵니다. 여봐라, 가마꾼 20명에게 후한 월급을 주고 군성 북문에 항시 대기토록 하여라. 또한 난리는 주로 한밤중에 일어나는 법. 대궐 안에 모든 전등을 켜두어 새벽까지 밝게 하도록 하여라. 마마, 이제 좀 안심이 되시옵니까? 아니요. 궁을 지키게는 하였으나 전쟁이 벌어지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것 같아 좌불안석이요. 허면 별난에 대비한 피난처라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닐런지요? 피난처요? 피난처로 강원도쯤이 좋을 듯한데 어찌 생각하시오? 전하, 예로부터 강원도 춘천을 국방의 요지라고 하였습니다. 춘천에 이궁을 설치하시니 어떠신지요? 강원도 춘천이요? 춘천이라. 춘천. 이리하여 고종의 명에 따라 춘천에 이궁이 마련되니 거란족과 몽고족의 침략에 항거했던 봉의산성 아래 지금의 강원도 청터에 이궁을 조성하였다. 이궁은 기존의 춘천부 관할을 기반으로 조양로, 위복문, 묘천문 등 임금이 사용할 건물이 증축되는 형식으로 건축된다. 6.25 전쟁과 각종 화재, 건물 신축 등으로 모두 철거되고 현재는 조양로와 위복문만 남아있는 상태.
이후 고종 33년이 되던 1896년 행정구역 개편이 이루어졌으니 전국을 종래의 23구에서 13도로 고치면서 강원 가명이 있던 원주가 아닌 이궁 있는 춘천을 강원도의 도청 소재지로 옮기게 된 것이다. 지금 우리 강원도의 도청 소재지는 춘천입니다. 하지만 조선시대의 강원 가명은 원주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춘천에 세운 이궁 때문에 도청 소재지, 오늘날로 말하는 도청 소재지가 이제 바뀐 게 맞다라고 봐야 될 텐데. 강원도의 수령, 지금의 도지사죠. 관찰사 이렇게 불렀던 게 맞나요? 뭐 예, 특별한 호칭이 따로 있었는지. 우리가 먼저 이제 강원도 도명을 보면은 네. 1395년에 와서 이제 강원도 26개 구년 중에서 제일 큰 게 이제 강릉 대도호부.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원주목입니다. 그래서 강릉의 강자와 이제 원주 원자 따가지고 이제 강원도라고 했습니다. 예. 그 가명은 이제 그 강원도라고 하는 도명이 정해질 때 그때 이제 그 원주에다 뒀거든요. 그런데 이제 1896년에 와서 이제 그 13도 이제 체제가 만들어지면서 그 전에 이제 8도였는데 갑오개혁 때 일본 사람들이 이제 23부로 만들고 그다음에 23부가 이제 많은 문제점이 있게 되자 그것을 이제 13도 체제로 바꾸게 됩니다. 네. 그때 이제 춘천에 이제 그 이궁을 이제 두게 되죠. 우리가 그 경복궁이 이제 뭔가 법궁입니다. 예. 왕이 항상 머무는 데고 이궁이라는 것은 이제 여차하면 이제 왕이 이제 다른 데 네. 가서 이제 머무는 게 이제 이궁인데 우리가 한말 때가 되면은 국내 정치적인 이제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서구 열강을 비롯해서 일본의 이제 침략 이것이 나날이 이제 많아지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자 이제 고종 임금이 이제 외침 뭐 받고 그럴 때 어려울 때 춘천 이제 이궁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데 예. 그때 이제 가명을 원주에서 춘천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네. 그러자 이제 원주 이제 선비들은 이제 궁궐 앞에 가서 상소를 하죠. 우리가 그 궁궐 앞에서 뭐 전하 통촉하여 주십시오 하는 게 그게 뭔가 복합상소죠. 예. 그것을 하지만 이제 국가에서는 그걸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의 도청이 지금부터 한 140년 전 네. 그때서부터 이제 원주에서 춘천으로 이제 옮겨가게 됐던 것이죠. 예, 예. 그리고 우리가 또 그 도지사는 이제 우리가 그 당시에 뭐라고 불렀는가? 강원도 관찰사 네. 또는 이제 강원 감사 그렇게 불렀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그 관찰사를 이제 뭐 방백이라 불렀는데 이 강원도의 관찰사는 이제 동백 또는 이제 관동백 아하. 그다음에 이제 춘천으로 이제 그 가명이 옮겨간 다음에는 이제 춘찰 예.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강원도라는 이름이 붙을 때는 사실 강릉이 더 규모가 크고 그럼요. 그죠? 원주가 더 작았기 때문에 일강릉 이원주라서 강원도. 그러니까요. 강원도잖아요. 예, 예. 그런데 왜 가명은 강릉이 아니라 원주에 있었던 거예요? 예. 네, 도시가 크기는 사실은 강릉이 대도 보니까 더 컸죠. 인구도 많고. 네. 근데 이제 이 관찰사를 보내고 이건 이제 한양 한성부죠. 중앙에서 이제 통제를 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통제할 때 가장 중요한 게 한성부에서 거리가 중요하죠. 거리가. 예. 강릉이 한성부부터 멀잖아요. 네. 또 그 대관령도 넘어야 되고. 넘어야죠. 그래서 이제 원주가 더 가깝고 그래서 그 가명을 이제 설치하는 기준 중에 한성부로부터 도계의 경계까지가 가까운 곳 이런 네. 게 있고요. 그다음에 원주가 인구 규모는 작지만 이게 이제 가명이 설치하면 일종의 이제 지방 행정 도시가 되는 겁니다. 근데 행정 도시가 되려 그러면 이제 그 지역의 경제적 기반이 굉장히 중요한데 원주는 굉장히 풍부한 토지 결수를 갖고 있고 네. 그 아주 물산이 굉장히 풍부한 곳이에요. 그래서 원주가 이제 선택이 됐고 또 원주는 이제 교통의 요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남한강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한성에 빨리 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원주를 기점으로 해서 또 개수관에 하나 있던 춘천 도부라든가 또 강릉 도부를 연결할 수 있고 네. 그 교통의 요지라는 점 이런 것들이 고려되어 가지고 이제 원주에 가명을 설치했던 거죠. 예. 그러면 가명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됐을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나 대도부사가 머무르는 게 관하잖아요. 그 관하랑 비교하면 어땠어요? 그 규모가? 규모가 상당히 컸지요. 우선 중앙에서 파견되는 관리들뿐만 아니라 그 지방 이제 뭐 향리 예. 그런 사람들 이제 집무실 그런
것이 이제 많이 필요로 했는데 우리가 임진왜란 직전에 이제 그 가명 규모를 보면 한 70여 칸 정도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불에 다 타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조선 이제 후기 때 현종 1665년 그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가명이 많이 이제 그 건물이 지어지게 되는데 어느 정도 지어졌는가 하면은 한 490칸 정도가 됐고 그다음에 영조 때가 되면은 이제 건물이 전부 이제 27개 동에다가 505칸 505칸이었고 그게 순조 때 와서는 이제 그 37동으로 이제 건물이 늘어나고요. 이 고종 때가 되면은 53개 동에다가 이제 그 건물 규모가 더 커지게 됩니다. 가명이 이제 그 규모는 상당히 크죠. 근데 이렇게 큰 규모의 가명이 운영이 되려면 뭐 자금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운영비도 필요하고 말이죠. 이건 뭐 오로지 나라에서 다 대주는 겁니까? 예, 뭐 기본적으로 이제 세금으로 운영을 하죠. 세금으로 하는데 조선 전기에는 그 순력 체제라고 그래서 이 감사, 관찰사가 계속 돌아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명에 머무는 기간이 많지는 않고 또 상대적으로 가명의 조직 자체가 이제 후기에 비해서는 작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강원 감사 관찰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름철에 하절기에는 주로 영동 지역에 강릉이나 삼척에 머무르고 이제 다른 계절에 주로 이제 춘천이나 원주에 이제 머무르게 되는데 조선 후기로 임진왜란 병자호란이 지나고 나서는 이제 중앙에서 지방에 대한 통제 그 지배를 좀 강화시켜 나가는 이런 형태로 가면서 그때는 이제 순력보다는 이제 유형, 가명에 머무는 이런 시스템으로 이제 바뀌어 나가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가명의 조직과 이런 것들이 커지게 되는데 그때 이제 가명이 소속돼 있는 그 지역에서 이제 특히 대동법이 실시된 이후에 그 영수미를 설정을 해가지고 이제 비용을 충당하는데 그거 가지고도 사실 많이 부족하죠. 이제 후기로 가면 특히 가명의 재원이 부족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서 영수미 외에 이제 황곡 나중에 이제 병폐가 많이 생기는데 황곡을 통해서 이제 그 가명의 비용을 충당하거나 이제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고리대 그 식리를 해가지고 이제 재원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가지고 이제 확보하게 되는데 이런저런 것들이 이제 폐단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또 농민 경제를 이제 압박하게도 되고 또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게 되면 이제 가명의 이제 재정 기반이 취약하게 되는 이런 일도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원주에 지금 강원 가명이 남아 있잖아요. 복원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유럽에도 이런 지방관청이 남아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는 혹시 또 유명한 관광지가 된 곳은 없을까 싶기는 한데. 네, 그 가장 아마 아름답고 볼만한 데는 그 컬론 시청의 관청, 컬론. 독일에 있는 도시인데요. 와, 그거 한 900년 됐나? 900년, 1000년 돼 가는데 그 조금 큰 도시들은 거의 다 500년, 600년, 700년, 800년 됐어요. 그리고 다 보관하죠, 당연히. 원주에 있는 강원 가명 어떤 모습인지 저희 프로그램 제작진이 직접 화면에 담아왔거든요. 직접 가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원주 시가지의 중심 일산동. 도심 한가운데 강원 가명이 있던 터가 크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아니 그 이전부터 이곳이 원주의 중심이었던 거죠. 포정루는 강원 가명의 정문 누각인데요. 포정이란 어진 정사를 베푼다는 의미라고 해요. 관찰사의 권위가 느껴지는 포정루를 지나 중산문을 통과하면 내산문이 나옵니다. 내산문엔 징청문이라는 편액이 걸려 있는데요. 이 문을 들어서면서 청렴 결백한 정신으로 몸과 마음을 가다듬으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3개의 문을 통과해야 관찰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이 나옵니다. 이름만을 따지면 이제 선화당이 임금의 말씀을 잘 전달하고 백성에게 전달하고 또 교화를 이룬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겠죠. 근데 선화당은 잘 아시다시피 서울에는 왕이 사는 왕궐, 궁궐이 있지만 지방에서 가장 중요한 건물이 가명이거든요. 이 가명에서 감사가 머무르면서 모든 정무를 담당하는 이제 중요한 곳이죠. 가장 중심 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 말기
강원 가명은 53개 동 490여 칸 규모였습니다. 나라에 6개조가 있듯이 가명에도 선화당을 중심으로 6개 방의 관청이 있었고 그 부속 건물들까지 모두 이곳에 모여 있어 그야말로 이 도심 일대가 모두 강원 가명이라 불려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큰 규모였습니다. 지금 이제 남아있는 것은 이제 한 4개 정도 건물만 남아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원주시의 이 소위 말하는 중심가 일대가 모두 다 행정 다운타운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건물입니다. 그래서 53개 동의 건물이 있던 곳이 도시개발로 인해서 또 가명이 이제 아시다시피 춘천관찰부로 이동하면서 이제 여기가 폐쇄가 되고 일자에 이제 버려지면서 많은 게 소멸되고 도시발전으로 인해서 이제 마구 축소된 채 남아있는 건물이 이제 겨우 지금 보시는 이 정도입니다. 이곳은 선화당 바로 뒤편 후원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강원 가명 후원은 삼신사상을 투영해 신선이 논이는 장소로 구현됐었는데요. 네모난 연못안에 둥근 섬이 있고 그 위에 누각들이 세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과거의 모습을 되찾기 위한 복원공사가 한창입니다. 지금의 모습은 대단히 이렇게 위축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로 인해서 많은 건물이 들어서서 이 연못의 모습을 보일 수가 없는데 이제 어떻든 이곳을 이제 복원하려고 하는 게 원주시의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국가문화재 사적지로 지적되면서 국가에서 원하는 것이었죠. 지금은 도심이 너무 발달해 예전의 규모 그대로 완벽하게 복원할 수는 없습니다. 원주시에선 축소 복원을 할 계획인데요. 혹시나 예전의 모습을 왜곡할까 걱정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이곳은 선화당 바로 옆의 행각인데요. 지금은 전시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강원 가명의 옛 모습을 담은 여러 사진 자료와 강원 가명의 모형, 관찰사의 업무 편람, 관찰사가 주고받았던 서신들, 과거 시험 답안지 등 관찰사와 관련된 사료가 전시돼 있습니다. 감사가 군정권 또는 형벌권을 다 겸유했기 때문에 입법, 사법, 행정권을 다 장악하고 있고 군령권까지 장악하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지금의 도지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지역에서 왕을 대신하는 가장 높은 권력자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벼슬들이 옵니다. 종이품의 높은 벼슬들이 지방에 파견되어서 일정한 기간 도를 다스리는 것이죠. 이곳 가명은 국왕의 명을 직접 받는 지방관, 관찰사가 머물던 것입니다. 특별할 수밖에 없죠. 요즘 복원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요. 과거의 규모까지 다시 찾긴 어렵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역사를 느끼고 배울 수 있는 우리 지역 명소가 되길 바라봅니다. 우리 원주 가명의 모습을 봤는데요. 이 가명에서 업무를 보던 강원도의 수장이 바로 조선시대 관찰사입니다. 이 관찰사의 주 업무, 오늘날의 강원도지사와 같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예, 그 관찰사는 어쨌든 그 출력 체제든 네. 유형 체제든 간에 이름대로 이제 자기가 관할하는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감독. 네. 그러기 위해서 이제 돌아다녀야 되죠, 사실은. 네. 관찰사의 주요 업무, 그 돌아다니는 주요 업무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게 농번사회 속에서는 농사가 국가 경제의 기반이 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건농 업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예. 농사가 잘 되게끔 하고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농사가 어떤 수준으로 되어 있는지 네. 가뭄이나 재해를 통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 현황을 파악하게 되고 또는 작황이 어떤지 네. 실제 수령들이 보고서를 받지만 그때 이거를 모아가지고 농형 보고서를 다시 이제 중앙에 보고해야 되는데 그걸 그냥 추상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써야 네. 됩니다. 이 구체적으로 쓰려면 생생하게 쓰려면 직접 가서 본인이 네. 봐야 돼요. 그리고 확인을 해야 돼요. 보고한 것만 보고서만 보는 게 아니라 예. 직접 현장 확인해야 되는 그런 그 권농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예하에 있는 이제 가급 수령들에 대한 감독, 예. 고가 업무가 있습니다. 평가를 하는 거죠. 잘하는지 못하는지, 뭐 수령 칠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것도 보고서만 보는 게 아니라 직접 가서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업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이런 이제 문제들이 제기돼요.
그게 이제 뭐 상중하 이런 평가들을 여러 등급으로 나눠서 하는데 이 중하가 없다. 중하가 너무 부족하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요새도 업무 평가할 때 보면 가급적이면 좋게 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이제 아마 그런 문제가 좀 지적되긴 했는데 이 관찰사의 중요한 그 임무 중에 하나가 됐죠. 예, 예. 그런데 그 관찰사하고 뭐 목사, 부사 이런 분들이 하는 업무가 뭐 여기서 여기까지는 내 거, 여기는 네 거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고 뭐 좀 엇비슷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 관찰사가 주로 강원 가명에서 업무를 보면 원주 목사하고 좀 업무가 겹치지 않을까요? 이제 그 조선시대 때를 보면은 이제 그 가명을 이제 그 두었을 때 그 원주에 이제 그 가명을 두게 되면 이제 원주 목사가 관찰사를 겸임하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겸목제라고 하는데 그럴 때가 있고 겸임할 때가 있고 겸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예로 평양 감사도 저 싫으면은 그만이다 그런 속담 있지 않습니까? 평양 감사가 아니라 원래는 평안 감사지요. 그런 말이 왜 나왔는가 하면은 평양 부윤이 평안 감사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이제 평양 감사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된 겁니다. 여기 이제 강원도도 보면 이제 그 겸할 때가 있고 겸하지 이제 않을 때가 있는데 겸할 때는 이제 그 원주 이제 그 목에 거기 이제 그 판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판관이 한 5품에서 6품 정도 되는데 이 판관이 목사를 대신해서 다스리게 되죠. 또 우리나라 역사를 이렇게 쭉 되짚어 보면요, 그 고려 시대까지는 뭔가 중앙 정부에서 지방관을 파견해도 조선 시대만큼의 그 영향력이랄까요, 힘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지방관을 파견해서 지역을 다스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할까요? 그 고려 시대도 보면 지방의 단위들이 복잡합니다. 그 현이 있다고 해도 현 중에 주현이 있고 속현이 있어요. 그 지방관이 중앙에서 파견되는 건 주현까지만 나가고 그 밑에 보면 향소, 부곡 이런 단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방 지배 조직이 굉장히 복잡한데 지방관이 실제 통제해서 나갈 수 있는 곳은 아주 제한돼 있습니다. 주현까지만 나가는 것이죠. 그건 뭐냐면 각 지방들이 자기의 그 기반에 따라서 이제 운영이 되고 그걸 간접적으로 이제 통제해가는 거고 그 지역의 이제 향리층들이 그만큼 이제 주도적으로 향촌 사회를 이끌어간다라고 볼 수 있는데. 조선시대에 들어서 팔도 체제를 만들고 전국에 한 339년에 다 지방관을 간다는 것은 이제 중앙에서 완전히 중앙 집중적인 중앙 집권 체제를 이제 완성했다라고 볼 수 있고 그게 조선 초기부터 나타났던 게 조선의 그 지방제도의 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중앙에서 지방관이 나갔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또 지역에서 대대로 있는 그 세력가들 뭐 향리 세력이라고 할까 이런 세력들의 도움 없이는 쉽게 이제 이루어지지 못하고 협조가 있어야 되겠지 아무래도. 또 나중에는 이제 향리 세력 말고 이제 사대부 세력들이 이 사세력들이 지역에 이제 사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세력들의 협조를 얻지 않고는 제대로 이제 그 지방을 다스리기가 이제 어려웠죠. 그럼 관찰사 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평생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럼 지금처럼 한 4년 정도 했을까요? 어땠을까요? 이 관찰사 임기를 보면은 조선 초기 때 이제 그 단임제를 할 것인가 이제 구임제를 할 것인가 이제 그 여러 차례 이제 그 이게 뭐 맴돌다가 경국대전 때가 되면 이제 임기가 이제 1년이 됩니다. 왜 1년인가 하면은 관찰사는 이제 강원도 땅이 상당히 넓습니다. 이제 뭐 다른 지역도 넓지만은 26개 구년을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관찰사가 나이가 좀 많은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이제 그 나이 드신 분들이 그 돌아다니자면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관찰사 임기가 길게 되면은 관찰사에게 이제 많은 권한이 집중돼 가지고 이제 그 중앙에서 이제 그 뭐 통제하기도 거하고 폐해 같은 것이 이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 전기 때는 이제 1년을 하다가 조선 후기 때가 되면 이제 2년이 됩니다. 이제 임기가. 그런데 이제 강원도 이제 관찰사를 보면은 이제 조선 왕조가 503년 동안 그 재임한 강원도 관찰사가 608명이에요. 그 임기를 우리가 1년을 못 채우는 거예요? 1년으로 이렇게 보면은 얼마인가 하면 0.8년이 됩니다. 그 10개월이 안 되죠.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조선 후기 때가 되면은 이제 파직 이것을 이제 상당히 강화하거든요. 강화하는데 주로 이제 파직되는 게 행정 관련 실무. 그 다음에 또 도덕성. 예를 들어서 이제
음주 가물을 했다든가 뭐 그다음에 또 저기 누구에게 뭐 뇌물을 받았다든가 지방의 이제 그 행정 관련 직무를 잘 이해 못 해가지고 네. 파직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8도 중에서 관찰사 임기가 이제 제일 짧은 게 보면은 강원도입니다. 보면 이게 평가를 좋게 받자면은 물산이 풍부한 지역에 가면은 고가 점수도 잘 받습니다. 보면은. 그렇겠네요. 근데 아주 지역이 아주 좀 이렇게 좋지 않는 지역, 네. 경제력이 좀 약하고 그런 지역에 가면은 사또들도 보면은 평가받는 데 있어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이 강원도의 관찰사의 평균 임기가 전국에서 가장 짧은 편에 속했다라는 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우리 강원도의 역사에 남은 유명한 관찰사, 우리가 기억하는 인물들도 여러 분 계시고요. 또 미처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도 당시에 상당히 유명했던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이 계셨을까요? 이 드라마를 보시면 아십니다. 함께 보시죠. 세종이 왕위를 이은 지 5년째 되던 해, 그 해는 유난히 비가 적었다. 특히 강원도 지역은 농작물이 말라 죽어 당장 먹을 식량마저 모자랐다. 세종은 이번 가뭄으로 강원도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게 되고 가장 아끼는 신하를 불러 어명을 내린다.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 명을 받은 건 당시 예조 판서였던 황희.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한 황희는 의창에 곡식을 내어 백성들을 구휼하는데 재임 1년 만에 더 이상 굶어 죽는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굶주림을 면하게 된 백성들은 황희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그가 가끔 들려 쉬었던 와현이라는 곡에 돌을 모아 제단을 쌓고 소공대라 불렀는데 이후 황희의 4대 손인 황맹원이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하여 허물어진 소공대를 보수하고 황희의 공적을 적어 비를 세웠다. 헌데 강원도에서 선정을 베푼 또 다른 관찰사가 있었다. 전하, 늙으신 어머니께서 병안에 시달리고 계시옵니다. 불효자, 이제 그만 어머니 곁에서 봉양코자 하오니 허락해 주시옵소서. 조선 중종 시절 당시 한양에서 벼슬을 하던 고용사는 강원도 횡성에 살고 있는 노모가 병에 걸리자 사직을 신청한다. 평소 그를 아꼈던 중종은 고용사를 강원도 관찰사로 임명해 어머니는 물론 강원도의 백성들까지 두루 다스리도록 하는데 강원도 각 지역을 순방하던 고용산이 대관령에 당도했으니 태백산맥의 큰 줄기이자 강릉의 관문인 이 대관령이 듣던 대로 참으로 높고 험하구나. 아이고. 아유, 뭔 놈의 길이 이렇게 좁아. 아유, 물고뱅이야. 아유, 짐도. 아이, 그거 뭐 하는 것이오? 내가 먼저 왔지 않소? 뭔 소리요? 내가 먼저 왔어. 길도 좁은데 왜 자꾸 막고 그래? 저리 비키시오. 이거 왜 이래? 내가 먼저 왔다고. 내가 원래 여기 도착을 먼저 했어. 내가 먼저 앞질러 가지 않았어? 근데 왜 그 천천히 가시오? 비키시오. 내가 먼저 갈 이 테니까. 양반이 왜 이래? 진짜. 해보자는 거야 지금? 한번 해보자는 거요? 이 양반. 이게 어디서? 이 양반아 어디서? 어디서 삿대질이요? 저리 비키시오. 내가 먼저 갈 테니까. 대관령끼리 이인교 가마 하나 겨우 다닐 정도로 이렇게 비좁으니 저런 다툼이 벌어지는구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일세. 안 그래도 험한 길 오르내리느라 등짐 장수며 하잔길 가는 유생들의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무슨 뾰족한 수가 없을까? 그래! 그리하면 되겠구나. 여봐라! 대관령 좁은 길 때문에 불편을 겪는 백성들을 위해 사인교 가마가 통과할 만큼 길을 넓히도록 하여라. 네? 길을요? 그게... 아니, 왜 그러는가? 길을 넓히는 게 만만한 일도 아니고 무엇보다 돈이... 돈...
내 사재를 털어 자금을 마련할 터이니 그 문제는 걱정하지 마시게나. 네? 드디어 대관령길이 시원스레 넓어졌으니 아이 근데 어디 장이라도 가시나? 저기 진부장 가는 길이요. 근데 신수가 훤해진 게 더 이뻐졌어. 아이 길이 좋아지니 몸도 편하고 마음도 편안한 것이 요즘 살맛이 나네 그려. 임자, 우리 진부장 가서 한잔 할게요. 에이 또 저번처럼 시래기 사주려고. 뭔 소리요? 고기 사줄게. 오늘 머릿고기 사줄게. 그래요. 아이고 얼른 가자. 가자고. 아이고 무거워. 아이고, 더 불래? 아이고, 들어갈게.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에 선정을 펼쳐 목민관으로 칭송받던 고용산이야말로 강원도를 사랑한 대표적인 관찰사였다고 전해진다. 그 황희정승에 관한 얘기, 뭐 워낙 또 유명한 분이고 또 유명한 얘기라서 오늘 드라마를 통해서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만은 참 이분이 이 강원도 관찰사를 지내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좀 자랑스럽다는 생각이 또 한번 들고요. 이분 외에도 뭐 조선 전기에 이 강원도 관찰사를 지낸 분들 중에 유명한 분들 많으시잖아요. 예, 그 강원도 출신을 보면은 이제 제가 뭐 여러 분 계시지만은 이제 그 조선 초기 때 한부림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한부림이라고 하는 분은 이제 개국공신에 이제 그 책봉된 분인데 조선 팔도 관찰사를 다 지낸 분입니다. 아니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저도 이제 그 참 상당히 의아하게 여겼는데 조선 시대 때 팔도 관찰사를 두루 지낸 사람은 아마 이분이 유일하지 않겠는가. 공신 이제 이기도 하지만은 뭐 능력도 있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중종임금 때 심원광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심원광이 이제 그 강원도 관찰사 지낼 때 해운정을 지은 분입니다. 이분은 이제 그 문과에 급제해서 이제 그 판서까지 지냅니다. 좀 전에 얘기한 조선 전기 때 강릉 출신 인물 중에서 판서를 지낸 분은 한부림, 심원광입니다. 그런데 이제 심원광 이분이 이제 판서를 지냈는데 김알로라고 하는 분이 그분은 이제 중종하고 사돈지간이지요. 중종의 그 딸하고 이제 그 공주지요. 공주하고 이제 김알로의 아들 김희하고 결혼하게 됩니다. 공주의 이제 시아버지다 보니까 무소불위의 권력을 부리다가 유배를 가게 됩니다. 유배가 있던 이제 김알로를 구제해 주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심원광 형제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김알로가 이제 찢겨나간 다음에 김알로를 이제 끌어들인 사람이 심원광이라고 해서 이분이 삭탈관직이 되죠. 삭탈관직이 됐다가 이제 145년이 지난 다음에 복직이 됩니다. 큰 이제 그 배경 없이 그 판서까지 올라간 이제 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진짜 강원도 관찰사가 뭐 608분이나 되다 보니까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숨어 있는 것 같은데요. 조선 후기에도 유명한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뭐 관찰사로서 이제 이름을 날리셨다기보다는 많은 분들이 강원도 관찰사로서 제 역할들 다 하셨습니다만 본래 이제 중앙정계에서 이제 비중이 있던 분들을 한 분을 이제 두 분을 꼽아 본다면 그 송시열의 문인이면서 세종의 5번째 아들 광평대군의 후손이 이제 이유 호는 녹천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숙종 11년에 강원도 관찰사에 이제 제수가 됐는데. 이분은 임기 중에 평해의 그 민가 한 100여 호가 아마 큰 화재가 나가지고 불타버렸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백성들의 어려움이 처한 게죠. 그래서 이걸 수습하는데 굉장히 큰 애를 많이 쓰시고 힘을 쏟고 이제 공을 세우는 이런 이제 그 경력을 이제 갖고 계시고요. 이분이 나중에 이제 병조판사 임명이 돼가지고 조선 후기에 이제 큰 문제였던 양역. 일반 양인들의 영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노력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북한산성을 수축하는데 반대를 무릅쓰고 이제 북한산성을 만드는데 큰 공을 세워서 나중에 이제 영의정까지 오르신 분이 있습니다.
이유라는 분은 그 초상화가 남아 있어요. 보물 929호 초상화가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에 있으니까 어떻게 생긴 분인지 궁금하시면 한번 보시면 되고요. 또 같은 그 조금 이제 나이는 듭니다만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분 중에 이분도 세종의 그 밀성군의 6대 손이라고 하는 그 이명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 나중에 아주 그 노론 4대 신의 한 분으로 이름을 이제 날리게 되는데 이분은 23살 때 문과에 급제를 하고 29살에 강원도 관찰사를 하십니다. 아마 제가 다 뒤져보진 않았으면 29살에 강원도 관찰사를 했다라는 건 아마 가장 빨리 된 게 아닌가. 그래서 왜 그렇게 빨리 될 수 있나. 이 관찰소는 이게 당상관이어야 되거든요. 그랬더니 이유가 아마 이게 공부를 잘 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23살에 문과에 급제를 하고 다시 이제 그 뒤에 문과 중시에 다시 급제를 해서 이 과거를 다 또 급제를 하면 이제 이 관품이 올라가거든요. 그때 이제 당상관이 돼가지고 29살에 이 또 하나의 기록적인 관찰사. 의미에서 한번 이제 소개할 만한 이명이라는 분이 이제 강원도 관찰사를 하셨고, 그 기사항국 때 남인의 이제 그 공격을 받아가지고 이제 유배를 됐다가 1708년에 이제 숙종의 신임을 얻어가지고 다시 이제 좌회정에 올라서 정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이제 영조를 이제 세자로 책봉, 영조를 세자로 책봉하는 그런 걸 하다가 결국은 이제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처해가지고 유배되었다가 이제 사사되죠. 이때 이제 노론의 사대신이 사사되는데 그 사대신 중에 한 명으로 이명이 이제 활동을 합니다. 그만큼 이제 노론 한 10여 년 동안 노론의 영수로서 역할을 하셨던 분이 있습니다. 시간여행 강원 오늘의 마지막 코너 역사 가정 역사 스토리 이프는 말이죠. 지금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려져 있는 608명 외에 다른 한 분을 임명할 권한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관찰사로. 근데 그 인력풀은 뭐 우리나라 인물뿐만 아닙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뭐 어느 나라의 어느 시대의 어느 인물도 좋아요. 이게 임명권을 가지면 흐뭇해지기 마련. 최남희 교수님 이렇게 밝은 웃음 좀 오랜만이거든요. 지금 누구를 임명할까 지금. 먼저 김서영 아나운서. 뭐 관찰사니까 이쪽 이렇게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정치적으로도 좀 잘하시고 그런 분을 선택해야 되는데 뭔가 후대에 길이길이 남을 뭔가 명작을 만들어내고 싶다는 이 욕심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 언어가 참 통했으면 좋겠네요. 우리 비발디 선생님 있잖아요. 발디 형을 강원도 관찰사로 딱 임명을 하면 비발디의 사계가 강원도를 배경으로 탄생하는 거죠. 우리 강원도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음악으로서 잘 하실 거라고 믿어요. 비발디를 강원도 관찰사로 임명하고 싶다. 자, 오늘 모처럼 그 밝은 웃음 보여주신 최고의 인사권입니다. 지금 최남희 선생님은 누굴 강원도 관찰사로 제가 아는 임명하시겠습니까? 서울대학교 교수인데요. 서울대학교 교수는 전봉호 교수님이신데요. 그 한옥 건축물 전문가예요. 그래서 물론 행정하는데 뭐 여러 가지 그 도와줄 사람이 많겠죠. 우리 강원도는 유명한 세계적인 관광지 되기 위해서 우리 건축물, 우리 것을 사랑해야 할 것 같아요. 한없이 현대 그 스타일 여러 가지를 그 좋아한다는 거는 뭐 부분적으로 괜찮지만 너무 심해요. 그래서 이분을 모시면 우리 강원도를 좀 유명한 관광지로 바뀌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관공서 같은 것을 다 한옥 스타일로 딱 짓는다든가. 고전 우리 한국의 전통을 살린 건축 전문가를. 우리 강원도 그렇게 되면 정말 세계적인 관광지 될 수 있다니까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비발디 형이 딱 와서 사계를 작곡하고. 와. 박도식 교수께서는 어떤 인물을 추천하고 싶습니까? 우리가 그 조선시대 하면은 이제 그 평년일 때는 이제 우리가 보통 하루 식사 2번 했지 않습니까? 조석이라고 해서 아침 저녁 먹었는데
흉년이 들었을 때는 이제 굶주림 그런 시대였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뭐 어떤 특정한 인물을 이제 강원도 관찰사로 보내기보다는 그 농학 박사를 조선시대 이제 그 관찰사로 임명하고 싶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흉년이 들게 되면은 백성들이 이제 굶주리는 그런 때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 농학 박사에게 우리가 조선 전기 때에는 대체로 흉년이 들게 되면 솔잎이라든가 솔잎을 따서 뭐 그것을 쪄서 갈아서 이렇게 먹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초금 목피 그런데 이분에게 뭔가 구황작물, 옥수수라든가 토마토, 호박 이런 것을 가져가게 해서 조선 이제 시대 때 백성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이분을 농학 박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우리 박도식 교수야말로 목민관으로 한번 관찰사가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 그러니까 전문 농학 박사님을 딱 관찰사로 임명해서 배불리 먹게 하겠다. 그 다음에 음악을 연주하고 그 건물도 새로 짓고 이렇게 되는 거군요. 배가 불러야 음악도. 그러니까요. 다 연결이 되네요. 세 분이 함께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이번엔 우리 임기환 교수께서 답을 하실 차례입니다. 예, 이 강원도는 이 자연이 만든 그 아름다움이 아주 흘러 넘치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예술적으로 이제 풀어낸 작품들이 많이 있어요. 그 송강정철의 관동별곡, 우리나라 최고의 문학으로 풀었고, 그다음에 금강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겸재정선, 뭐 단원 김홍도 이런 분들이 또 아름다운 그림으로 남겼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음악이 없어요. 음악. 이 아름다움을 음악으로 탁 만들었으면 이게 이제 세계적으로 널리 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우리 박연 같은 분을 불러다가 이제 하실 수도 있는데, 뭐 좀 이렇게 외국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이제 세계적으로 이름난 베토벤을 보내서 베토벤 제10교향곡 관동교향곡을 만들게 하는 겁니다. 관동교향곡을 만들게 해가지고 그래서 베토벤이 이 관동의 아름다움을 정말 음악으로 감당해낼 수 있을지는 좀 의심스러운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베토벤이니까 베토벤의 관동교향곡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게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우리 강원 이야기, 강원도 관찰사 이야기, 또 강원 감영 얘기를 쭉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원주 감영이 복원공사를 한창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다 완성이 되면 우리 강원도의 역사의 흔적을 또 한번 웃으면서 더듬어 볼 수 있는 좋은 장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여행 강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